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오신 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말에 또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터졌어요. 정말 피해가 큽니다. 예, 아직 진화 중이라고요? 네, 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 주말 사이에 크게 확산했는데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이 5개 지역에서 지금 옥천만 진화가 완료된 음, 상태입니다. 이 가장 큰 피해 입은 산청이랑 의성의 진화율은 여전히 한 6, 70% 수준에 그치고요. 저희 이전에 기후로운 경제생활에서 이 서재철 녹색연합 그 전문위원이 산불이 대형화되는 조건 2가지 소개해 드린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 이게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대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거 2개가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이게 기후 변화로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빈번해지고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지금 이 2가지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음, 산불이 커진 상태고 진화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밤사이에 강풍 때문에 진화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비 소식이 지금 27일에나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살림이 불타고 또 재산 피해도 있지만 그 와중에 산불 진화대원 4분과 공무원 1분이 숨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불 진화대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 아니고요. 산림청이나 지자체 본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소방관하고는 좀 달라요. 네, 산불 진화대 업무의 열악함이 지금 자주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거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철저히 수사가 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우려해왔던 헬기 부족 문제 네, 확연히 드러났어요. 네.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부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렌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나왔었는데 이번에 헬기 2대에 그쳤습니다. 작년 7대에 비해서 저 반토막도 더 떨어졌어요. 네, 예. 우리 방송에서 몇 개월 전에 다뤘는데 이게 산불이 안 나길 바랐지만 나면서 이 헬기 부족 문제가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맞습니다. 이 내용 저희 조만간 프로그램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부디 안전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2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기후 대응 살펴야 된다. 이거 그냥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금융감독원 음,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딱 교수님도 딱 네,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마침 그 다음 날이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나온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 투자하실 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잘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토론에 갈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다른 선약 일이 아, 학교 일이 겹쳐서 못 갔었는데 예. 사실은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본격화된 용어 아닙니까? 어떤 맞습니다. 사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깨진다, 예. 잠재적 위험이 취약성이 부각된다. 이거를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게 2015년에 기후 분야에서도 기후 스트레스란 말이 나오면서 사실 이것을 처음 문제 제기한 건 우리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마크 카니 음. 당시에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 시절에 이 예. 얘기를 딱 지금부터 10년 전에 먼저 한 거죠. 네. 결국 기후 위기가 금융 분야의 잠재적 취약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네. 미리 관리 들어가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실제 이것이 금융 시스템 전반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는 개별 금융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땅히 다뤄야 될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적으로 먼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고 보면은 유럽연합이 한 2020년쯤에 했다고 그래요. ECB가 이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여 개국 정도가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 소개해 드리려면 잠깐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기후 대응 시나리오별 그다음에 실물 경제 영향 한국은행 이걸 소개한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후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물가나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잠깐만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있었어요. 우리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후 정책이었죠. 이렇게 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이게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지금 좀 늦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냥 이상적인 시나리오 네. 정도로 해둘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가 예. 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050년에 1.5도를 달성하는 것, 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이런 시나리오예요. 아, 그럼 요- 전체가 다 돼야 그럼요. 되네요. 그럼 예.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 더 아니에요, 어렵죠 교수님? 사실은. 그렇지만 예. 이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하나의 예. 시나리오로 가정을 한 겁니다. 예. 이걸 꼭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한 2도 정도 기온 상승폭을 2도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울지라도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한 80%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인 최선의 대응 시나리오인 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최선 이것만 돼도 상당한 그렇죠. 성공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부터는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30년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하지 않아도 다른 정책 펴지 않아도 저감 기술이 개발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벼락치기로 저감을 하면 된다라는 지연 대응 시나리오가 있어요. 2031년쯤부터 갑자기 엄청난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이 돼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약간 정책적인 핑계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는 그냥 배째라 무대응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요. 자, 당연히 1.5도 대응 경로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었고요. 자, 우리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이제 좀 하려면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이 이루기 전까지는 탄소 가격도 좀 비싸게 매기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하는 그 부가가치의 합 GDP가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기후 영향도 훨씬 적고 만성 리스크도 적어지고 기후변화 그 현상 같은 게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저감 기술도 개발이 되면서 2100년이 되면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까먹는 부분이 10.2%로 이제 GDP 감소폭이 급격히 완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줄어들 거라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네, 있고요. 간단히 직관적으로 이 설명을 드리면 예. 1.5도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 예. 상당히 이 탄소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탄소세라든지 예. 뭐 배출권 거래제 막 예. 도입을 하니까 비용이 상승하니까 GDP에도 악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로 인한 기후 피해는 탄소 배출을 자꾸만 줄이니까 훨씬 적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장기적으로. 물리적 리스크가 훨씬 적어지는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이 시나리오는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든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극단적인 거, 무대응으로 일관할 네. 경우에는요. 2050년엔 당연히 뭐 탄소의 비용도 제대로 매기지 않고 하니까 GDP 감소폭 1.8% 그치는데요. 장기적으로 2100년 되면요. 기후변화 영향이 커져서 무려 GDP가 21%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후변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풍수의 피해도 엄청 잦아지겠죠? 그러면 GDP가 지금은 뭐 2100년에 21% 감소할 걸로 예상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델을 바탕으로요.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외에 실제로 금융회사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국내 7개 은행, 그다음에 7개 보험사, 총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후대응 경로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예. 아까 그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00년 21% GDP 원래 시나리오 대비 감소.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소 추정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다 모델에 따라 다른데 네.
어떤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2100년이 되면 무대응으로 가면 한 50% GDP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건 재앙이죠. 21% 정도가 아니네요. 아니라 예. 훨씬 더 크게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긴장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저는 하여튼 이번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내가 어느 은행에 지금 돈 맡기고 있나, 내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나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신용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차주가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갚지 못할 신용 위험 있죠. 그다음에 또 은행이랑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요. 시장 위험 있죠. 그럼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은 풍수해가 잦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또 발생해요.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추산을 한 겁니다. 자, 1.5도 대응이랑 2도 대응의 경우에 금융권 예산 손실 규모는 27조 원 내외로 제한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자,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지연 대응을 할 경우에는 약 40조 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무려 45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1.5도 대응이랑 2도 대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탄소 집약 산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탄소 비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좀 있어요. 근데 2050년까지 기후 변화 대응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도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주가도 좀 빠지겠죠. 그럼 시장 리스크도 좀 커지는데 이후에 탄소 저감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지연 대응이랑 무대응을 하게 되면요. 자, 일단 당장은 뭐 이런 업종들의 큰 피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기후에 취약한 산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 부동산업, 뭐 식료품, 음식점업 이런 데도 취약하잖아요. 자, 이런 기후 취약 산업이 21세기 말로 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지고 주가가 급락할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그쵸. 물리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후 피해가 커지니까 예. 야외 노동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라든지 네. 식량 생산 예.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풍수에 산불 이런 피해 더 잦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손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주목한 거는요. 지연 대응이랑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추산되는 이 40조 원대 손실 규모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요. 이게 개별 금융기관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은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예.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줄도산, 예. 시스템 붕괴를 그쵸. 막 그걸 시사하는 거겠죠. 금융 위기, 네. 그렇죠. 지난번에 말한 뭐 탄소 네. 버블 뭐 이런 같은 게 깨져서 일어나는 금융 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요, 은행들이 좀 기후 리스크 해지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주로 자산이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하면 앞으로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래서 기후 변화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쉬워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신용이 낮은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 좀 자산 비중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처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이 기업이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자산 운용 전략에 기후 변화 대응을 반영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발표한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의 김재용 과장이 컨퍼런스 말미에 기후변화의 두 가지 습성을 경고했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이고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응 경로로 갔다가 하방 위험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대응하기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갑자기 다시 1.5도 대응 시나리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은 이 김재윤 과장이 한국은행에서 이 연구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학교에도 한번
모셔서 가이드. 세미나를 같이 하고 한 적도 있어요. 예. 상당히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한국은행 내에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 성장실이란 걸 만들어서 이런 기후 관련된 금융 위험 네.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연구를 계속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금융 감독원도 이번에 참여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금감원에서도요, 자산 1조 원 이상 금융회사, 이제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자, 결과가 이제 무대응 경로에서 2100년 되면 17개 은행 중에 7곳이 BIS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규제 자본 비율 충족 못하게 되면요, 보통 금감원에서 처음에 개선 조치를 좀 명령을 해요. 근데 이러고도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엔 영업 정지를 당할 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발표한 금감원의 황재학 선임 조사역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를 마찬가지로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2100년에 뭐 7곳이 규제비율 충족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2100년에 살아있을지 뭐 이런 거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게 이 7개 은행 중에 가장 먼저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은행이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2044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2044년에 이제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은행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한 2040년 정도 전후로 이때부터 뭔가 은행 하나 우리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점점 체감이 되기 이미 시작해요. 또 지표로 나타나겠죠. 그런 맞습니다. 징조들이. 예, 그 영향도 미칠 수 있고요, 네.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2035년 지나서 2030년대 후반만 돼도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은행이 첫 번째로 가장 위험이 높은 은행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석탄 금융을 제일 많이 하고 기후 리스크 대응이 좀 가장 덜 돼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행이랑 보험사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은행은 신용 손실의 70% 이상이 이제 고탄소 배출 제조업, 그러니까 뭐 석탄,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손실 민감한 그런 건축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 손실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봤고요. 보험사 신용 손실 같은 경우에는 신용 손실의 약 절반이 건설 부동산업, 그러니까 기후 취약 산업에서 나타날 거다. 근데 보험사 손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후 변화 현상이 더 잦아질수록 실제로 배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 그럼요. 생기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엄청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회사들이 뭐 기후 취약 산업이나 그다음에 그 탄소 고배출 제조업에 투자를 해놓은 주가나 채권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럼요. 경고를 네. 했습니다. 사실 그 예. 적나라한 사례가 이번에 LA 산불 사태에서 예. 보여줬죠. 보험사들의 예. 그런 손실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예.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연구를 계기로 국내 이제 금융기관들도 기후 변화가 실제하는 금융 리스크구나, 예.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제 돈만이 아니고 이거 투자해서 졸지에 좌초자산되면 네. 내 돈 다 날아가고 우리 회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요, 앞으로 탄소 절감에 노력하는 기업이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탄소 전환 금융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환경부 금융이랑 같이 협의해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예.